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고 휴가도 안 가고 정년 연장도 요구하지 않죠. 자녀한테 일자리 물려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용접하고 조립하고 검사까지 해내는데 연봉 1억을 달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Music 지금 licensing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reimagined. 짓고 있는 공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완성되는 순간 한때 킹산직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던 사람들의 협상 카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안에서는 같은 노동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밖에서는 로봇이 자리를 빼앗는 상황에서 귀족 노조의 붕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이 킹산직이라 불리게 된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여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은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들로 가득 찼었는데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작업 중에 다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목격해도 다음 날이면 또 그 라인에 서야 했죠. 참고 참던 분노가 거리로 쏟아졌고 경찰 진압봉과 최루탄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고 근무 환경도 나아졌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수많은 대기업이 무너졌지만 현대차는 살아남았고 노조는 우리가 회사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죠. 2000년대 들어 현대차가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서면서 울산에서 조립한 차가 뉴욕과 베를린, 도쿄 거리를 달리게 됐습니다. 1987년에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차도 없었을 테니 그 자부심은 분명 정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부심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2010년이 되자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들어온 사람이 대기업 부장급 연봉을 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숙사와 체육시설은 기본이었고 자녀 학자금 지원에 정년 60세 보장까지 더해졌죠. 퇴직금까지 합치면 평생 모은 돈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는 현대차 제자 우대라는 문구가 붙었고 은행에서도 현대차 직원이라면 대출이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얻은 결과니까요. 하지만 2019년에 터진 논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년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부모가 현대차에서 일했다면 그 자녀가 취업할 때 우대를 받는 제도였는데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들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입사가 쉽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정을 외치던 MZ세대가 들고 일어났죠. 노조는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인데 그 과실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조선시대 음서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현대차 노조를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는 귀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던 노조가 정작 같은 노동자들한테 등을 돌리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더 심각한 균열은 공장 안에서 먼저 터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연봉 1억에 정년 보장된 정규직, 다른 한쪽은 연봉 4천만 원의 계약직이었거든요. 똑같이 볼트를 조이고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노조는 정규직만 대변했고 비정규직은 보호받지 못했죠.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가 같은 노동자를 차별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귀족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족 노조에게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과거의 노조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파업하면 생산이 멈춘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단결해서 일을 안 하면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게 노조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11조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거든요.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을 극도로 최소화한 설계입니다. 부품 운송은 자율주행 로봇이 맡고 용접은 로봇팔이 하고 품질 검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수행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휴식 시간도 필요 없고 야근 수당도 안 줘도 되고 정년 연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차가 왜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공식 발표는 미래 기술 투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네 발로 걷는 로봇, 물건을 집어 나르는 로봇. 이런 기술들이 전부 공장 자동화에 쓰일 수 있거든요. 현대차는 이미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보면 자동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로봇 중심으로 공장을 설계했습니다. 사람은 로봇이 못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계가 처리하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더 무섭습니다. BYD 같은 회사들은 이미 무인화 공장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낮은 중국에서조차 로봇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전 세계 제조업이 사람에서 로봇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울산 공장의 생산성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1시간이 걸리는데 울산 공장은 20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현대차인데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미국 공장은 로봇 비중이 높고 울산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생산 라인 바꾸려면 경영진 결정만 있으면 되는데 울산은 노조랑 협의해야 합니다. 작은 공정 하나 바꾸는데도 몇 달이 걸리죠. 경영진 입장에서 계산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노조랑 싸우면서 돈 쓰는 것보다 미국의 로봇 공장 짓는 게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파업 리스크도 없고 생산성도 2배 높고 라인 변경도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으니 굳이 울산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지금까지 써먹던 협상 카드가 뭐였죠? 우리가 파업하면 생산이 멈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공장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이 멈춰도 미국이 돌아갑니다. 울산에서 파업해봤자 회사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로봇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기술 발전을 막을 수도 없고요. 더 무서운 건 이게 5년에서 10년 안에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처럼 2발로 걷고 2팔로 물건을 집어서 나르는 로봇입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안에 수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했죠. 이 로봇들이 대량 생산되면 공장 노동자의 자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팟이라는 4발 로봇, 스트레치라는 물류 로봇까지 전부 공장 자동화에 쓸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로보틱스를 현대차의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꼽은 것도 우연이 아니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는 건데 그 로봇이 결국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족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탈노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젊은 세대 노동자들 중에서 노조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노조가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정규직 기득권만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나 신입 직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노조 집행부를 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장 임금 올리고 퇴직금 챙기는 게 급합니다. 하지만 20대에서 30대 젊은 노동자들은 다르죠. 이들은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일해야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노조가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게 불만인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대차 직원들의 글을 보면 이런 불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노조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 매년 파업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젊은 사람들은 노조 탈퇴하고 싶어도 눈치 때문에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울타리였는데 이제는 그 울타리가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독일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스바겐이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죠. 유럽의 자존심이자 독일 제조업의 상징이던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직원들 앞에서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고 공장 6곳 중 최소 2곳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이 지경까지 몰린 이유를 보면 현대차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내연기관 기술에만 집중하다가 전기차 전환이 느렸고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한테 추월당했으며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을 허비했죠. 현대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으며 노조와의 갈등으로 생산성이 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차가 폭스바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거든요. 유럽연합 인구가 4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한국 시장에 더 의존하고 있죠. 한번 주저앉으면 받쳐줄 안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울산 공장 노동자들도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고 있거든요. 새로 나오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신형 모델도 미국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구형 모델만 남았죠. 잔업이 줄고 특근이 사라지고 주말 근무는 드물어졌습니다. 월급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미래가 안 보입니다. 온라인에 10년 뒤 울산 공장은 박물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입니다. 산업 공동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사와 연구소는 국내에 남아 있는데 정작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버는 공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현대차에서 이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파업으로 멈춰도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면 회사는 버틸 수 있으니까요.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생산 기지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노조는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우리가 파업하면 생산이 멈춘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회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멈춰도 미국이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로봇이 사람 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것도요. 노조가 싸우는 동안 회사는 싸움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착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싸울 건가요? 아니면 변화할 건가요? 계속 싸우면 회사는 더 빠르게 해외로 떠날 겁니다. 로봇 공장에 더 많이 투자할 거고요. 10년 뒤 노조가 승리를 외칠 때 정작 공장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싸울 상대가 사라진 거죠. 변화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산성을 높이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로봇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로봇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비정규직과 이익을 나누는 구조도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 세습 같은 특권은 내려놓아야 하고요. 젊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폭스바겐이 무너지는데 10년 걸렸는데 현대차는 더 빠를 수 있거든요. 한때 통했던 방식이 영원히 통할 수는 없습니다. 1987년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는 분명 정당했고 그 역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 시대와 맞지 않게 변해버렸죠. 고용 세습으로 기회를 독점하고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쌓은 성벽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AI는 더 똑똑해지고 로봇은 더 정교해지고 자동화는 더 빨라지고 있죠. 왕좌를 지키려는 투쟁이 왕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과거 방식의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략입니다. 영광의 기억에 머무는 대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로봇 시대의 인간 노동자가 살아남으려면 노조도 진화해야 하거든요. 현대차 노조의 선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대차 노조가 먼저 보여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조 편을 들 거고 누군가는 회사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로봇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 시대의 노조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